금산사 자락에 해가 머무는 호수가 있다. 느리게 간다는 것은 철새들의 긴 행렬이어서 서쪽을 향하는 길은 묵향이 짙다. 뒤돌아 마음을 떨쳐내는 일, 큰 짐승 같은 응어리들을 풀어주는 일, 붉은 기운에 젖은 산, 설핏대는 추위를 밟으며 걷는다. 깊이 묻어둔 무성음들이 돌뿌리에 차이고 만성 통증이 용서를 구한다. 녹슨 입안에서 덜컹거리는 말,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미안해. 그리고 더 깊이 웅크린 자라 목 같은 말, 사랑해. 찌르는 것들, 목에 걸린 것들을 쏟아내는 태양, 뜨거운 혈토를 흔들고 울어대는 쇳바람, 해가 넘어가는 길목에 묵힌 것들을 받아주는 호수가 있다.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관 라디오 플러스 책향기 토론마당의 김정희입니다. 이상한 일인데요. 요즘 하루는 힘들게 가고 일주일은 겨우 가는데 한 달은 훌쩍 가는 느낌입니다. 지난달 10월에는 라디오 플러스 공개 방송을 하느라 책향기 토론마당을 건너뛰었습니다. 지난 9월에 18회 마크 헤이머의 두더지 잡기를 소개했었지요. 두더지 잡기를 시작하고 그만두기까지의 두더지와 두더지 잡기 방법과 자신의 삶의 성찰을 담은 글들이 사유 깊은 시와 함께 소개된 작품이었는데요. 한동안 자연인으로 살게 해준 특별하고 신선한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락방 독서 동아리에서 11월 독서 토론책으로 선정된 천명관님의 고래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하면 천명관 작가님은 1964년 경기 용인 출생, 고졸이시고요. 골프가게 점원, 보험 외판원으로 20대를 보내고 30 넘어 영화계에 입문, 시나리오 작가로 총잡이, 북경 반점, 이웃집 남자 등의 대본을 썼습니다. 그 후 생계를 걱정한 동생의 권유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주요 작품으로는 프랭크와 나, 고래, 고령화 가족, 나의 삼촌 브루스 리, 유쾌한 하녀 마리사, 칠면조와 달리는 육체 노동자, 또 이것이 남자의 세상이다 등이 있습니다. 이제 토론 논제 소개에 앞서서 작품 고래를 간단히 소개해 보면, 산골 소녀에서 소도시의 기업가로 성공하는 금복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고요. 또는 한 노파의 복수극을 다룬 이야기, 또는 우람한 통뼈 체격에 갇힌 말 못하고 인지 능력이 더딘 춘희를 통한 부조리한 세상 노출 이야기,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책인데요. 파격적이고 신화적 상상력, 민담, 사회 괴담, 무협지적 요소를 넘나들고 엄청난 입담과 몰입감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책입니다. 이제 독서 토론 논제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논제는 총 5개입니다.
번째 논제는요. 책 읽은 간단한 소감. 두 번째는 작가와 작품 특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 작품 속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네 번째 거는요. 붉은 벽돌의 여왕 춘희를 생각해 보자. 춘희가 보는 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불평등, 무관심, 적대감, 혐오를 얼만큼 이해할까요? 다섯 번째 논제는요.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해 봅시다입니다. 1번부터 다시 간단히 내용을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번 보면 책 읽은 간단한 소감. 이번 19회 것도요. 우리 독서 토론보다 먼저 제가 이걸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의 의견은 제가 소개를 못하고 일단 제 소감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선정적이고 허구적인 내용의 책을 읽으면서 어색하고요. 또 놀랍기도 하고 또 어디선가 읽어본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요. 이야기꾼 화자의 그 인물 한 명 한 명을 과장되게 표현하지만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시대적 고통과 고난의 현실이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표현된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작가와 작품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입니다. 이 책을 쓴 작가 천명관은 누구인가? 아까 앞에서도 소개했는데요. 전문 문학 교육을 받지 않은 고졸 출신의 영화계 시나리오의 작가이고요. 그래서인지 틀에 얽매이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글을 쓰고 있는 느낌입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쓰고 있지요. 네,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작품의 중심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요? 그랬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편으로는 노파의 복수극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 같은 느낌. 또 한편으로는 여성의 역사를 그린 작품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이 책은 노파로 해서 금복, 춘희로 이어지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 이런 역사. 작가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영리하고 사업적인 수완이 뛰어나고 또 여성이 더 남성보다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의 전반적인 주름을 잡는 주요 인물들은 다 여성이지요. 그 다음 또 이 작품의 흐름을 물과 흙과 불의 조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물과 흙과 불의 조화로 붉은 벽돌이 탄생하는데요. 이 세 가지 것의 대표, 표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또 이 작품을 또 다르게 말하면요. 거대한 것의 비극성을 표현한 것이다. 거대한 것, 고래, 또 엄청나게 큰 걱정이라고 하는 남자, 또 춘희, 또 코끼리 이런 거대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원시성을 대표하는데요. 근대화가 되면서 이런 거대한 것들은 점점 더 쓰러지고 좌초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의 특징은요. 화자가 변사처럼 어떤 나레이터, 변사의 그 느낌을 주는 나레이터입니다. 어느 평론가의 말처럼 소설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하다는 느낌이죠. 옛날 이야기꾼의 입장이 있기에 이 책의 그 전지전능한 또 고압적 시공초월함의 입장에서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은요, 또 이야기 백과사전, 모든 장르, 고급 소설에서 포르노까지 다양한 에피소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 소설의 이 천명관 작가님은 빚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평도 있어요. 그만큼 틀에 박히지 않고 모든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읽으면서 와, 생각의 자유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세 번째 논제로 넘어가 보죠. 작품 속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입니다. 금복, 또 문, 칼자국, 노파, 주요 인물 이 네 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해 봅시다인데요. 여기서 금복은 여주인공이지요. 또 여장부로서 사업 수완이 아주 뛰어나고요. 벽돌 공장, 다방, 운수업, 마지막으로 극장까지 운영을 하면서 결국은 남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죠. 남자가 되어서 결국 파멸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남자인데요. 이 책은 정말 너무 원초적인 욕망을 쫓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책인데 그 중에 딱 한 명, 이 남자인 문이라고 하는 남자만 유일하게 제멋대로 그 욕망에서 벗어나 교양 있고 남의 처지를 헤아리고 또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칼자국은 영화 속 인물처럼 짠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이 칼자국 앞에는 긴 수식어가 있습니다. 책을 몇 번 읽으면 그 앞에 긴 수식어가 자꾸 어떤 리듬처럼 노래처럼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 노파에 대한 인물 평은요. 이 노파는 이제 유령이 되어서 결국 복수하게 되지만 이 노파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 복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읍니다.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부자, 알부자라고. 그래서 강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돈을 뺏으러 오지만 절대로 비밀을 말하지 않고 있는 이 노파인데요. 결국은 그러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유령이 되어서 이 노파가 숨겨놓은 그 돈을 금복이 물난리가 난 천정에서 그 돈벼락을 맞게 되는데 이게 노파의 돈이죠. 이걸로 이제 금복이 사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령이 나타나서 노파의 유령이 나타나서 금복에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의 작품입니다. 그런 노파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보죠. 붉은 벽돌의 여왕 춘희를 생각해보자 그랬는데요. 춘희가 보는 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불평등, 무관심, 적대감, 혐오를 얼만큼 이해할까요? 여기 나오는 춘희는 벙어리이면서 정신 발달이 안 된 그런 어린애 같은 정도의 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금복의 딸이죠. 벙어리이면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춘희는 자신도 모르게 이유도 모르면서 불평등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적대감, 혐오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춘희는 그런 대우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연 자기가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409페이지, 411, 413페이지에는 한 장에 딱 한 줄씩 써 있어요. 409페이지에는 몇 년이 흘렀다. 그녀는 벽돌을 굽고 있었다. 411페이지에는 다시 몇 년이 흘렀다. 그녀는 벽돌을 굽고 있었다. 마지막 413페이지 몇 년이 흘렀다. 그녀는 벽돌을 굽고 있었다. 공장을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끝내게 되는데요. 이 바보인 거죠. 바보 춘희. 많은 부당함을 겪었으나
그럼에도 외로움과 또 사람을 기다리는 그리움을 한 장씩 한 줄씩 쓰면서 이 책이 마무리된 것 같고요. 또 우리는 각자 자기 욕망만을 주장하고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 주는 이가 없다는 걸 알면서 벽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갇혀 사는 사람이지 않나. 그렇지만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를 마음 깊이 바라고 있다는 그것을 이 마지막 이 세 장은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춘희의 마음이겠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젊은 청춘들이 요즘 카페에서 공부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요. 어울리는 건 싫고 그렇다고 완전히 방에서 소외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자기 할 일을 북적거리는 카페에서 하고 있지 않나. 좀 비슷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번째, 이 책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자. 이 책에 나온 3가지의 그 글을 여기다가 써놓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다. 죽음이란 그저 먼지가 쌓이는 일이다. 또 한 가지는 이야기란 부조리한 인생에 대한 탐구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만이 세상을 한두 줄로 쉽게 정의한다. 인생은 쉬운 게 아니죠. 한두 줄로 정의가 안 되는 어려운 일. 그래서 주저리 이야기가 필요한 그러한 말이 소설, 그런 이야기라는 뜻인 것 같아요. 3번째, 진실이란 손 안에 쥐는 순간 녹아 없어지기 쉽다.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만이 진실에 다가가는 일이다. 어떤 게 사실인지, 어떤 게 진실인지 너무나 자세히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순간 그 진실은 사라진다. 그냥 자유롭게 이치대로 돌아가는 대로 놔두면 진실은 저절로 돌아가고 있다. 진실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이 책은 450여 페이지로 장편 소설인데요. 한달음에 읽어버렸습니다. 소개한 대로 다양한 이야기에 양념처럼 묘사하는 얼굴 붉히게 하는 19금의 화자의 입담은 차마 이 책을 누가 볼까봐 이렇게 완전히 펼쳐놓고는 읽지 못하고요. 또 허풍이 심한 대목에서는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그렇지만 가벼우면서도 무거운 책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무협지인가 하다가 그 속에 처절한 지난 우리의 삶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고요. 영화처럼 지나가는 그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삶의 무게에 함께 젖어드는 책입니다. 남의 이야기인 듯 나의 이야기인 듯 어떤 평론가는 시간의 풍화작용 속에 이야기의 흐름을 넣어서 소설을 빚어냈다고 하는데요. 요란하고 특별할 것만 같은 우리네 인생은 그렇게 시간의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쯤 가까운 금산사에 갔는데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떨어지는 은행잎을 손으로 잡으면 로또에 당첨된다는 말이 생각나서요. 딸하고 열심히 손을 펴고 쫓아다니면서 은행이 통째로 내 손 안에 굴러 들어오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잎은 결국
제 손을 외면하고 말았지요. 진짜 시중의 은행이 내 손 안에 들어온다면 저는 그 많은 돈을 감당을 못해서 금복이 신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은행잎이 제 손에 안 들어온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은행잎과 나는 이제 너를 포기한다라고 타협을 보았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빨간 단풍잎이 한 해의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아름다운 가을 속을 한가히 거닐어 보세요. 다음 20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